집안 체면이 있지? 며느리 월급 통장은 시어미인 내가 알아서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최고급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쥔 채 마치 인자한 괴물처럼 웃고 있었다. 예식장 단상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 옆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쭈뼛거리는 예비 남편을 보며 나는 지난 3년 동안 강남의 아파트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 밤낮 없이 야근했던 내 자신이 갑자기 한편의 코미디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러신가요? 그렇게 돈이 궁하시면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신혼집 전세금은 내일 당장 뺄 겁니다.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린 그들의 얼굴을 보며 나는 직감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그들을 향해 문을 열 것이라는 걸? 구독 버튼을 눌러 오늘의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부로 우리 지훈이의 월급 통장은 이 시어미가 맡아서 관리할 겁니다. 마이크를 통해 수십 배로 증폭된 그 목소리가 서울 마포구의 최고급 웨딩홀 천장을 때리고 웅장하게 메아리쳤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이 유난히 눈을 찔러와 시큰거렸다.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500여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다. 고급 도자기 그릇에 젓가락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도 낮게 깔려있던 웅성거림도 마치 전원 코드가 뽑힌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위로 쏠렸다. 나는 축사 단상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 조윤서 여사를 바라보았다. 짙은 보라색의 최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흐트러짐 하나 없이 올림머리를 한 그녀는 어르신들 특유의 그 오만하면서도 자애로워 보이는 미소를 입가에 매달고 있었다. 원래 준비했던 축사 원고는 이미 한쪽으로 밀어둔 상태였다. 방금 그 폭탄 발언은 그녀가 즉흥적으로 끼워 넣은 것이 분명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절약할 줄을 몰라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팍팍하고 무서운지 모르죠. 그녀는 마치 절대 어길 수 없는 법령이라도 낭독하듯 평온한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이었다. 결혼하면 다 한 식구입니다. 한 달에 용돈 50만 원이면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남은 돈은 이 시어미가 다 알아서 모아줄 테니 걱정 말 거라. 만약 이 제안이 싫다면 결혼은 성립될 수 없어. 내 숨이 1초 동안 멎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내 곁에 서 있는 남편, 아니 곧 남편이 될 예정이었던 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잔뜩 경직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방금 산 자신의 번쩍이는 새 구두 앞코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민준 씨, 나는 목소리를 낮춰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을대가 크게 한번 출렁이더니 몸이 내 쪽으로 아주 살짝 기울어졌다. 그리고는 애원하듯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듯 속삭였다. 참아. 어머니도 다 우리 잘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얼굴을 응시했다. 오늘 친척들 다 모였어. 수백 명의 눈이 우리만 쳐다보고 있다고. 내가 침묵하자 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는 등 뒤로 손을 뻗어 내 웨딩드레스 자락을 슬쩍 잡아당겼다. 제발 소란 피우지 마. 이식 끝나고 집에 가서 우리끼리 조용히 다시 얘기하자. 주전자 속의 물은 도대체 언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던 걸까? 어쩌면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백화점 명품 예단 리스트를 내 메신저로 전송했을 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민준이 우리 엄마 말도 일리가 있잖아 라며 앵무새처럼 방어막을 쳤을 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모든 결혼에는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애써 끓어오르는 주전자 뚜껑을 꾹꾹 눌러 닫아왔다. 하지만 방금 그 소란 피우지 마라는 한마디가 기어이 그 뚜껑을 날려버리고 말았다. 조윤서 여사는 정확히 이 지점을 계산한 것이다. 수천만 원이 훌쩍 넘는 이 호화로운 웨딩홀에서 양가 친척 어르신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항상 교양 있고 반듯하게 살아온 대기업 데이터 분석가 며느리가 알량한 체면 때문에 감히 그 자리에서 판을 엎지는 못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그녀는 죽어도 겉보기에 평화로운 척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낡은 암묵적 룰을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사용했다.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시선을 피하는 민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의 팔짱을 끼고 있던 내 손을 거칠게 빼냈다. 민준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어 당황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힘을 풀었다. 네덜란드에서 항공편으로 공수해온 하얀색 리시안 셔스 부케가 대리석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하얀 꽃잎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다. 다시 내 손을 잡으려고 허둥지둥 뻗어오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무시한 채 나는 몸을 돌렸다. 무거운 큐빅 장식의 드레스 자락을 끌며 나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회자석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젊은 남성 사회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예비용 마이크를 든 채 내가 다가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가 쥐고 있던 마이크를 단숨에 낚아챘다. 스피커에서 찌지직 하는 마찰음이 짧게 울렸다. 단상 아래를 채우고 있던 수군거림이 마법처럼 싹 사라졌다. 조윤서 여사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지만 그녀는 이내 특유의 자신만만한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마치 통제불능에 떼쓰는 아이를 경고하는 듯한 서늘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갔다. 좋습니다. 나는 단상 아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500개의 얼굴, 500가지의 표정. 넓은 웨딩홀에 울려 퍼지는 내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또렷하고 차가웠으며 단 한 올의 떨림도 없었다. 그럼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웨딩홀 전체에 2초간 끔찍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물 한 방울이 튄 것처럼 장내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지훈아, 너 지금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마침내 사태를 파악한 민준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며 내 손에 들린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피한 뒤 마이크를 사회자 단상 위로 쾅 소리가 나게 집어 던졌다. 스피커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굉음이 홀 안을 강타했고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하객 몇몇이 기겁하며 양귀를 틀어막았다. 나는 양손을 들어 머리 꼭대기에 베일을 고정하고 있던 실핀들을 더듬어 쥐었다. 그리고 거칠게 확 뜯어냈다.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예리한 통증과 함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뽑혀나갔다. 나는 떼어낸 하얀 레이스 베일을 바닥에 놔둔고는 리시안 셔스 부케 옆으로 미련 없이 팽개쳤다. 너 지금 미쳤어. 마침내 그 고상한 가면을 벗어던진 조윤서 여사가 한복 치맛자락을 거머쥐고 단상에서 뛰어내려오며 나를 향해 악을 썼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허리를 숙여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형 웨딩드레스 치맛자락을 무릎 높이까지 걷어 올려쥐었다. 몸을 돌린 나는 10cm짜리 웨딩 슈즈굽으로 하얀 장미 꽃잎이 깔린 버진 로드를 짓밟으며 예식장 출입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내 등 뒤로 민준의 처절한 고함, 친척 어르신들이 경악하며 헛숨을 들이켜는 소리, 의자가 요란하게 바닥을 긁으며 밀리는 소리가 어지럽게 뒤엉켰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육중한 양문형 예식장 문을 밀어젖히자 복도에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확 끼쳐왔다. 나는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걸음의 속도를 더욱 높였다. 야, 한지윤. 등 뒤에서 귀를 찢는 듯한 표독스러운 포효와 함께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다급하게 쫓아왔다. 나는 복도 모퉁이를 돌다 말고 걸음을 멈췄다. 몸을 돌려 헐떡이며 쫓아온 조윤서 여사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올림머리는 흉하게 삐져나와 있었고 분노로 열이 오른 얼굴 탓에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이 들떠 보였다. 그녀는 내 코앞까지 달려들더니 당장이라도 내 뺨을 후려칠 듯이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채 꽉 쥐었다. 그녀의 손목은 앙상하게 말라 있어서 아주 약간의 힘만 주었는데도 그녀는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너 단단히 미쳤구나.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짓거리니. 그녀는 입에 거품을 물 기세로 나를 노려보았고 침방울이 내 얼굴에 튈 정도로 악을 썼다. 안에 손님이 수백 명이야. 우리 집안 체면을 대체 어디다 처박는 거냐고. 이 근본도 없고 교양도 없는 기집애가. 체면이요.
나는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쥐고 있던 손목을 혐오스럽다는 듯 뿌리쳤다. 그 알량한 체면, 어머니 스스로 바닥에 내동댕이 치신 겁니다. 저는 그저 대신 주워드리지 않았을 뿐이고요. 너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아, 그리고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덧붙였다. 이제 와서 자꾸 우리 집안 주눈하지 마시죠. 지금 이 1초부터 저와 당신네 집안은 그 어떤 신락 같은 연관도 없는 남남이니까요. 그때 복도 저 끝에서 다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절친한 친구 지미가 들러리 드레스 자락을 걷어쥐고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내 차 열쇠와 핸드백이 꽉 쥐어져 있었다. 차 지하 3층에 대놨어. 지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조윤서 여사 쪽은 벌레 보듯 무시한 채 내 손에 핸드백을 거칠게 쑤셔 넣었다. 나는 몸을 돌려 지미와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당당히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윤서 여사가 복도에서 방방 뛰며 온갖 쌍욕을 퍼붓는 모습이 보였지만 두꺼운 금속 문이 맞물리자 그 소음마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지하 주차장은 답답하고 후덥지근했다. 나는 조수석에 올라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웨딩드레스 치맛자락을 발밑 공간에 마구잡이로 구겨 넣었다. 지미가 시동을 걸자마자 자동차 타이어가 에폭시 바닥을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고 차는 총알처럼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창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거리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고 눈부신 햇살이 앞 유리창으로 쏟아졌다. 나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미친 듯이 쌓이고 있었다. 전부 정민준이었다. 나는 수신 거부 버튼을 밀어버리고 주소록을 열었다.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를 찾아 곧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김 소장님, 저 한지윤입니다. 운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제 명의로 된 강남구 외곽 아파트 전세. 지금 당장 방 빼는 절차 진행해주세요. 네, 오늘 당장요. 최대한 빨리 매물로 올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곧바로 은행 앱을 실행했다. 있을 데 없이 호화로운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 고급 아파트 전세금을 맞추느라 나는 지난 3년간 뼈 빠지게 일해 모은 적금을 전부 깨고 영혼까지 끌어모은 신용대출까지 받은 상태였다. 다행히 전세계약서상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이 내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나는 은행 앱의 카드관리 메뉴로 들어갔다. 민준에게 생색내며 만들어줬던 가족 카드를 선택해 한도를 0원으로 만들어버린 다음 망설임 없이 해지 버튼을 눌렀다. 그 다음은 자동이체 관리 메뉴였다. 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신혼집의 관리비, 가스비, 수도 요금 등 모든 자동이체를 단 1분 만에 모조리 정지시켰다. 차가 빨간불에 걸려 교차로에 멈춰섰다. 그때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하며 스마트 도어록 랩의 푸시 알림이 화면 상단에 떴다. 비밀번호 입력 오류. 연속 3회 오류 시 잠금이 실행된다는 경고 메시지였다. 나는 즉시 앱을 열어 현관문에 설치된 스마트벨의 실시간 CCTV 화면을 띄웠다. 고화질 카메라 화면 속에는 내가 계약한 신혼집 현관문 앞에 선 조윤서 여사와 민준의 여동생 정수진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다. 수진의 발치에는 커다란 이삿짐 가방 3개가 흉물스럽게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옷가지와 생필품이 터질 듯이 쑤셔 박혀 있었다. 그 모녀의 원래 계획은 이거였다. 오늘 결혼식이 끝나는 즉시 이제 막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가여운 아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기가 막힌 핑계로 내 신혼집에 뻔뻔하게 쳐들어와 동거를 시작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저렇게 짐까지 완벽하게 싸서 말이다. 화면 속에서 조윤서 여사는 신경질적으로 도어록의 터치패드를 퍽퍽 내리치고 있었다. 도어록의 빨간색 오류 램프가 얄밉게 깜빡거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비밀번호가 안 먹혀? 조윤서가 화를 내며 현관문을 쾅쾅 두들겼다. 오빠가 비밀번호 자기 생일로 해놨다고 했잖아. 수진이 옆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내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 아, 진짜 짜증나. 나 지금 다리 아파 죽겠다고.
예식장에서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단 말이야. 나는 좁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안달복달하는 그들의 천박한 얼굴을 감상하다가 화면을 가볍게 터치해 앱을 종료해버렸다. 나는 어제 새벽 도어록 비밀번호를 이미 바꿔두었다. 새 비밀번호는 내 주거래 은행 계좌의 끝 6자리. 그들의 얄팍한 머리로는 평생 가도 절대 유추해낼 수 없는 숫자였다. 저 아파트에는 그들 모녀가 평생 단 한 발짝도 들일 수 없을 것이다. 어디로 갈까? 지민은 묵묵히 앞만 보며 운전할 뿐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난장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내가 자주 의뢰하는 법무법인 사무실로 가줘. 나는 스마트폰을 가방 안으로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다. 볼일 끝나면 고기 구워 먹으러 가자. 아주 비싼 데로. 법무법인 상담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 서늘했다. 나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얼음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대표 변호사는 내 상황 설명을 끝까지 다 듣고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안경을 치켜올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한지윤 의뢰인님, 현재 두 분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혼 절차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이것은 파혼, 즉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전문적인 톤으로 설명했다. 웨딩홀 당일 취소에 따른 위약금의 절반, 그리고 의뢰인님이 전액 사비로 신혼집에 채워 넣으신 고급 혼수가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비용 청구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발송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말했다. 가장 위압적이고 공식적인 양식을 갖춰서 그 인간 회사로 직접 보내주세요. 수신인은 정확히 정민준으로 명시해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전제품들은 언제 회수하실 예정입니까? 내용 증명이 그 인간 책상에 송달되는 바로 다음 날 제가 직접 이삿짐 센터를 부를 겁니다. 나는 빈 물잔을 테이블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단 하나의 플러그조차 그들 손에 남겨두지 않을 겁니다. 로펌 건물을 나섰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초가을 서울의 저녁 바람이 드러난 어깨를 스치자 제법 서늘했다. 가방 안에서 또다시 스마트폰이 발작하듯 진동했다. 액정 화면에는 여전히 민준의 이름이 번쩍이고 있었다. 오늘만 벌써 47번째 걸려온 전화였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통화 버튼과 동시에 녹음 버튼을 눌렀다. 얘야, 한지윤. 너 대체 어디로 도망친 거야?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민준의 이성을 잃은 고함이 고막을 찢을 듯이 튀어나왔다. 수화기 너머 배경음으로는 조윤서 여사가 악다구니를 쓰는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려왔다. 무슨 일이죠? 나는 감정 한 점 없는 건조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무슨 일? 내가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그의 목소리 톤이 날카롭게 찢어지며 특유의 적반하장식 비난이 쏟아졌다. 너 오늘 식장에서 그따위로 난장판을 쳐놓고 속이 시원하냐? 우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기강 잡으려고 쓴소리 좀 한 거 가지고 이를 이 지경으로 키워? 우리 친척 어른들이 속닥거리면서 나를 어떻게 쳐다본 줄 알아? 나는 길 건너편에 하나둘 켜지는 가로등 불빛을 응시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내 말 잘 들어. 지윤아,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그는 목소리를 살짝 누그러뜨리며 늘 써먹던 얄팍한 회유책을 꺼내 들었다. 너 속상한 거 알아? 근데 우리 엄마 성격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말만 저렇게 밉게 하시지 사실은 다 정 많고 속 여린 분이야. 다 내가 돈 없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내가 돈 관리 못할까봐 챙겨주시려던 건데 며느리 된 도리로서 내가 좀 져드리고 맞장구 좀 쳐주면 덧나니? 져드리라고요.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그래. 그러니까 너 지금 당장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니 당장 이리로 와 어머니 댁으로 오라고. 오자마자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오늘 내가 너무 흥분해서 홧김에 미친 짓을 했다고 사과해. 그럼 이 일은 그냥 덮어줄 테니까. 식장 위약금 물어준 건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대출받아서 메꾸면 되고 일단 그 집 비밀번호나 빨리 불어. 나랑 어머니, 수진이까지 밖에서 몇 시간째 벌레 뜯기면서 서 있는 줄 알아?
정민준, 나는 그의 구질구질한 헛소리를 단호하게 잘라냈다. 왜? 내일 당신 회사 책상 위로 내용 증명 하나가 올라갈 거야. 나는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붉은 후미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위약금 절반, 정확히 계산해서 준비해놔. 그리고 그 전세방은 오늘 오후에 이미 방 빼서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비밀번호 알아낼 생각 말고 그냥 거기서 밤새도록 목이나 뜯기면서 서 있어. 야, 한지윤. 내가 감히. 나는 지체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비로소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근처 편의점으로 걸어가 생수 한 병을 사서 챙겨둔 위장약 하나를 삼켰다. 하루 종일 시달린 탓에 위가 콕콕 쑤셨지만 머릿속만큼은 평생 느껴본 적 없을 정도로 맑고 또렷했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나는 회사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고 지냈다. 낮에는 완벽한 팀장으로 정상 출근을 했고 퇴근 후 호텔로 돌아와서는 전세금 반환 절차와 신혼집에 들여놨던 백색 가전들의 중고 처분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했다. 나의 억대 연봉이라는 든든한 동아줄이 끊어지자 그 기생충 같은 모자의 일상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빠르게 붕괴하고 있었다. 목요일 저녁 무렵 부서 주간 회의를 마치고 내 자리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 올려둔 업무용 스마트폰의 알림 램프가 깜빡이고 있었다. 모르는 유선 전화번호로 발송된 발신자가 적히지 않은 음성 사서함 메시지였다. 나는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거친 마찰음이 지나가고 이성을 잃은 민준의 숨 넘어가는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야 한지윤, 너 당장 전화 받아. 내가 무슨 권리로 내 가족 카드를 정지시켜? 나 오늘 중요한 VIP 거래처 사람들 모시고 점심 먹었는데 결제창에 한도 초가 떴다고. 내가 오늘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내가 알아? 곧이어 전화기 너머로 우당탕거리는 소란스러운 배경음이 들려왔다. 민주는 전화를 끊지도 않은 채 수화기를 테이블 위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진 것이 분명했다. 이 등신 같은 새끼야. 조윤서 여사의 날카로운 표독이 배경음 속에서 폭발했다. 그깟 기집애 하나 제대로 구워 삶지도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나 오늘 교회 구역 예배 갔다가 봉헌금 자동이체 튕겨서 개망신당했어. 그 여우 같은 권사년들이 나를 무슨 동냥아치 보듯이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 내가 봤어. 엄마는 왜 나한테 지랄이야? 민준 역시 지지 않고 삑살이 난 목소리로 악을 썼다. 엄마가 그놈의 식장에서 가짜는 시험이 노릇하겠다고 그 지랄만 안 떨었어도 나 지금 강남 새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을 거 아냐. 내가 왜 이 썩어빠진 빌라 구석에서 고개도 못 펴고 살아야 되는데? 너 지금 이 어미를 원망하는 거냐? 다 누구 잘 살라고 한 짓인데. 내가 평생 그 기가 드센 년한테 쥐어잡혀서 종놈처럼 살까봐 내가 총대 맨 거 아니야. 몰라. 새언니는 도대체 언제 싹싹 빌면서 기어들어온대. 옆에서 수진의 징징거리는 콧소리가 끼어들었다. 언니가 결혼 선물로 사주기로 한 명품백. 다음 주에 한정판 출시란 말이야. 나 지금 가방은 고사하고 당장 스타벅스 사 먹을 카드도 정지됐단 말이야. 오빠가 어떻게 좀 해봐. 시끄러워. 내깐년이 무슨 명품백이야. 돈 없어. 이씨, 민준이 짐승처럼 포효했다. 와장창. 누군가 밥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진 듯 도자기가 박살나는 파열음이 울렸다. 뒤이어 조윤서 여사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와 수진의 귀를 찢는 비명이 엉망으로 뒤섞였다. 녹음 파일은 거기서 뚝 끊어졌다. 단 3분짜리 음성 메시지였지만 숙주를 잃어버린 기생충들이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발악하는 추악한 진흙탕 싸움이 완벽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이어폰을 뺐다. 이 훌륭한 음성 파일을 백업하여 클라우드의 증거자료 폴더에 고이 저장했다. 어떤 벌레들은 피를 빨아먹던 숙주가 사라지면 굶어 죽기 전에 서로의 내장을 파먹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건 아주 소소한 예고편에 불과했다. 금요일 오후 분기별 실적 보고서의 데이터를 검증하고 있을 때 책상 위 내선 전화가 울렸다. 한 수석님 미 보안팀장의 목소리였다. 평소의 사무적인 태도와 달리 무척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 1층 로비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심하게 난동을 부리고 계십니다. 본인이 수석님의 시어머니라고 주장하시는데요. 키보드를 두드리던 내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올 것이 왔군. 체면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조윤서 여사가 교회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아들에게까지 쌍욕을 먹은 마당에 그 끓어오르는 화병을 그냥 삼킬 리가 없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화풀이할 대상을 찾아야 했을 것이고 대기업에 다니는 나의 사회적 지위야말로 그녀가 쥐고 흔들 수 있는 최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상황 알겠습니다. 지금 로비 CCTV 화면 연결해 볼게요. 나는 모니터 한쪽에 회사 1층 메인 로비의 보안 카메라 화면을 띄웠다. 화면 속 조윤서 여사는 한복 대신 본인 딴에는 아주 부티가 난다고 생각하는 철진한 트위드 투피스를 빼입고 손때가 새카맣게 탄 낡은 명품 로고 가방을 팔목에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출입 게이트 정중앙에 버티고 서서 보안 요원의 얼굴에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과장된 바디랭귀지만으로도 충분히 오디오가 지원되는 듯 했다. 그녀는 자기 허벅지를 퍽퍽 내리치다가 내 사무실이 있는 위층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점심시간이 막 끝날 무렵이라 로비를 오가던 수백 명의 직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힐끔거리고 있었다. 몇 분 후 내가 당장 뛰어내려와 무릎을 꿇지 않자 인내심이 바닥난 모양이었다. 그녀는 돌연 반짝이는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다리를 뻗고 뒹굴며 양손으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 꼴은 마치 동네 재래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겠다고 시장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는 진상 아줌마의 완벽한 표본이었다. 내선 전화가 다시 한번 다급하게 울렸다. 수석님, 저분이 지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보안팀장이 목소리를 바짝 낮추며 말했다. 수석님께서 아주 행실이 난잡한 꽃뱀이며 자기 아들의 순진한 마음과 돈을 다 빨아먹고 야반도주한 사기꾼이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지금 로비에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수석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조용히 타일러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내려갑니다. 나는 책상 모서리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빨아들였다. 팀장님, 우리 회사 보안 규정상 외부인이 사옥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즉각 퇴거 조치와 경찰 인계입니다만 가족분이시라 제 가족 아닙니다. 일면식도 없는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모니터 속에서 여전히 허우적대며 발광하는 조윤서 여사를 보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하십시오. 신원미상의 외부인이 사옥 로비에 무단 침입해 심각하게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다수가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사 직원을 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접수하세요. 출동한 경찰이 매뉴얼대로 끌어내게 두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모니터의 엑셀 데이터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 우측 하단의 CCTV 창에서는 잠시 후 경찰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로비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다. 조윤서 여사는 경찰을 보자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새로운 관객을 만났다는 듯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경찰의 소매를 부여잡고 침을 튀기며 나를 향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 경찰이 그녀의 손을 떼어내며 제지하려 하자 그녀는 발버둥치며 더욱 발악했다. 결국 15분 후 인내심이 바닥난 경찰관 2명이 양쪽에서 그녀의 팔을 단단히 결박한 채 로비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고 그녀는 순찰차 뒷좌석으로 짐짝처럼 처박혔다. 나는 엑셀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다. 의자 등받이에 걸쳐둔 재킷을 집어들고 가방을 챙겨 사무실 문을 나섰다. 오대리, 나 오후 반차 처리 좀 해줘. 복도를 지나치며 비서의 파티션 너머로 지시했다. 경찰서 좀 다녀와야겠어. 마포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잔뜩 흐렸던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경찰서 1층 통합민원실은 온갖 잡다한 소음과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의자에 널브러져 있는 조윤서 여사가 한눈에 들어왔다.
화려했던 올림머리는 산발이 되어 얼굴을 반쯤 덮고 있었고 그 알량한 트위드 투피스는 바닥을 구른 탓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엉망진창으로 구겨져 있었다. 조서를 꾸미고 있는 젊은 경찰관은 그녀의 찢어지는 듯한 고주파 목소리에 두통이 오는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모니터만 노려보고 있었다. 아유, 경찰 양반. 내 말이 다 사실이라니까. 그녀는 사람의 탈을 쓴 사기꾼, 아니 아주 독사 같은 년이야. 조윤서가 철제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내 귀한 아들 홀려서 결혼한다고 전세방 다 빼놓고 예단이고 혼수고 다 받아 처먹어 놓고는 식장 단상에서 그냥 홀랑도망을 쳤다니까? 이게 사기 결혼, 꽃뱀이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이오. 내 돈 내놓으라고 따지러 간 게 무슨 죄야. 아주머니, 여기 경찰서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젊은 경찰관이 딱딱한 볼펜 끝으로 책상을 탁탁 쳤다. 지금 아주머니는 명백한 영업방해죄의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신 겁니다. 여기서 계속 난동 피우고 협조 안 하시면 유치장에 수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장. 지금 누구더러 유치장에 가래. 내가 그년 시어미야. 시어미. 착각이 심하시네요. 나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들고 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경찰관의 책상 위로 툭 소리가 나게 던졌다. 경찰관님, 이 아주머니는 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시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조윤서가 귀신을 본 것처럼 고개를 획 돌렸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핏발이 섰다. 그녀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고 내게 달려들려 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내가 감히 내 앞에 상판대기를 들이밀어? 하지만 젊은 경찰관의 반응이 더 빨랐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양어깨를 억센 소나귀로 짓누르며 억지로 의자에 주저앉혔다.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한 번만 더 난동 부리면 즉시 공무집행방해로 수갑 채웁니다. 나는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발버둥 치는 그녀를 쓰레기 보듯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경찰관님, 나는 시선을 돌려 경찰관에게 책상 위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제 담당 변호사가 방금 구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입니다. 경찰관이 봉투를 뜯고 안에 든 빳빳한 서류를 꺼내 빠르게 훑어보았다. 서류에 명확히 나와 있죠. 나는 분노로 안면 근육이 기괴하게 경련하는 조윤서 여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저와 저 여자가 입에 올리는 그 잘난 자들이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어떤 혼인관계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제하다 파혼한 사이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은 제 직장 로비까지 쳐들어와 수많은 제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모욕과 쌍욕을 퍼부으며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는 명백하고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이 독사 같은 년이 주둥이를 어디서 함부로 털어. 식장에서 웨딩드레스까지 쳐입고 친척들 다 불러 모았으면 그게 결혼한 거지. 왜 아니야? 조윤서가 경찰관의 힘에 짓눌린 채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다. 대한민국 법은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이름만 법적 효력을 인정할 뿐 웨딩홀 영수증 나부랭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정의 동요 없이 건조하게 팩트를 꽂아 넣었다. 추가로 저 여자와 그 아들 일가족에 대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할 예정입니다. 저 사람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이미 제 신변의 위협은 물론이고 제 직장 생활까지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으니까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공식 수사철에 끼워 넣었다. 제출하신 증명서류상으로 미혼이 확인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권은 즉시 정식으로 수사 접수하겠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의 경우 법원 판결 전이라도 저희 경찰 측에서 긴급 임시 조치를 고려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미친 듯이 발악하던 조윤서의 몸부림이 거짓말처럼 뚝 멈췄다. 명예훼손 고소와 접근금지라는 무시무시한 법적 단어들의 무게가 마침내 그녀의 텅 빈 머릿속에 도달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사무적이고 싸늘한 경찰관의 얼굴과 한치의 자비도 없는 내 눈동자를 번갈아 보며 숨을 헐떡였다.
항상 오만방자하게 누군가를 내리깔아보던 그녀의 탁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 마침내 끔찍한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비참한 공포였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 피를 말려야 직성이 풀리겠어? 민준이가 우리 아들이 너를 가만둘 것 같아. 나는 대답 대신 핸드백에서 반듯하게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경찰관의 책상 위 증명서 옆에 보란 듯이 펼쳐놓았다. 이건 오늘 아침 정민준 씨 회사 책상으로 송달된 내용 증명 사본입니다. 나는 검지손가락으로 붉은 도장이 찍힌 숫자를 툭툭 쳤다. 파혼에 따른 식장 위약금 절반, 그리고 제가 사비로 결제했던 혼수 가전 비용. 도합 1,800만 원 하단의 기한도 명시해두었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돈이 내 계좌로 단 1원이라도 덜 입금된다면 나는 말을 멈추고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귓가로 바싹 다가갔다. 그리고 뱀이 다리를 틀 듯 아주 낮고 음산하게 속삭였다. 당신들이 지금 기생하고 있는 그 낡아빠진 빌라 건물, 즉시 가압류 신청 들어갈 겁니다. 그게 당신네 집안에 남은 유일한 전 재산 아니던가요? 조윤서의 두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팽창했고 흰자 위에는 징그러운 핏발이 터질 듯 얽혔다. 그녀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며 끄욱 하는 기괴한 소리를 냈지만 턱이 마비된 것처럼 단 한 글자의 단어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미련 없이 허리를 펴고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뒀다. 그리고 경찰관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후 정식 고소장 접수와 관련 절차는 제 대리인인 법무법인 쪽에서 서류를 넘기고 연락드릴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몸을 돌려 경찰서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한층 더 서늘해져 있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빗방울 하나가 내 손등 위로 툭 떨어졌다. 나는 먹물을 머금은 듯 잿빛으로 탁해진 서울의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재킷에 옷깃을 여미며 지하철역을 향해 경쾌하게 구두 굽소리를 내며 걸어갔다. 내 뒤에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그 어떤 쓰레기 같은 짐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하철역 환풍구를 타고 내려온 서늘한 바람이 손등에 묻은 차가운 빗방울을 말려주었다. 나는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 구석의 빈자리에 앉았다. 열차가 진입하는 굉음이 승강장 안내 방송을 집어삼켰다. 나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은 부재중 전화 하나 없이 깨끗했다. 정민준 일가와의 모든 연락망을 철저히 차단해버렸으니 그들은 지금쯤 유리병에 갇힌 파리떼처럼 좁아터진 공간에서 미친 듯이 벽을 들이받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조윤서 여사 같은 부류는 자신이 끔찍이도 아끼는 그 알량한 사교계에서 체면을 유지하는 한 절대 자기 잘못을 뉘우칠 인간이 아니다. 그녀가 가장 목숨을 거는 곳, 바로 마포구에 있는 그 대형 교회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조 집사이며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이 서울의 번듯한 전셋집을 구했고 며느리는 대기업 수석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우아한 어르신이었다. 나는 스마트폰 사진첩을 열어 오늘 결혼식 현장이 담긴 전체 녹화 영상을 찾았다. 웨딩 촬영 스튜디오의 기사는 무척이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잔금이 아직 치러지지 않았음에도 예식이 중단되자 전반부의 무편집 원본 영상을 인수인계 차원에서 내게 바로 보내준 것이다. 화질은 아주 선명했다. 나는 재생 발을 쭉 끌어당겨 조윤서가 축사 단상 앞에 서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화면을 멈췄다. 렌즈는 그녀 얼굴의 아주 미세한 디테일까지 또렷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하객들 기를 죽이겠다고 미용실에서 잔뜩 힘을 준 올림머리,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짙은 보라색 고급 한복.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한 달에 용돈 50만 원이면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라고 내뱉을 때 입꼬리에 매달려 있던 그 탐욕스럽고도 당연하다는 듯한 곡선까지. 나는 정확히 그 구간을 잘라냈다. 하지만 영상 하나만 덜렁 보내면 너무 자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나는 메신저 앱을 열어 정민준과 나눴던 과거 대화창을 띄웠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렸다. 지훈아, 어머니 이번 달 피부과 VIP 관리 패키지 청구서 날아왔어.
내가 먼저 카드로 좀 긁어줘. 200만 원밖에 안 해. 지훈아, 교회 다음 달 성전 건축 기념일이래. 어머니가 우리더러 큰돈 좀 내라시네. 500만 원만 특별 건축 헌금으로 내자. 남들 보는 눈도 있잖아. 지훈아, 수진이가 동기들이랑 제주도 가는 항공권 값이 모자란데. 내가 50만 원만 용돈으로 보내주면 안 될까? 어차피 다음 달에 너 보너스 나오잖아. 나는 이 역겨운 대화 내용들을 하나하나 캡처한 뒤 붉은색 펜툴로 금액이 적힌 숫자들을 동그랗게 강조해 표시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는 주소록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알림 끄기로 방치해 두었던 단체 채팅방 하나를 열었다. 방 이름은 마포은혜교회 교우 교제방이었다. 채팅방 안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전부 조윤서 여사가 평소에 간도 쓸게도 다 빼줄 것처럼 비위를 맞추던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들이었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조윤서는 잘난 며느리를 과시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으로 나를 이 방에 억지로 초대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었다. 열차가 환승역에 멈춰섰고 객차 안에 있던 사람들의 절반이 우르르 빠져나갔다. 나는 채팅창 입력란에 천천히 글을 치기 시작했다. 어르신들, 갑작스럽게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합니다. 오늘 예식을 무사히 마치지 못하여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괜한 오해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부득이하게 파혼의 사유를 밝힙니다.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글을 쓴 뒤 아까 잘라둔 영상과 6장의 메신저 캡처본을 모두 선택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초록색 전송 막대가 빙글 한 바퀴 돌더니 이내 성공적으로 보내졌다. 나는 대화방을 나가지 않고 가만히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왼쪽 아래에 떠있던 읽음 숫자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무려 2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소 같으면 아멘이나 각종 요란한 기도 이모티콘으로 도배되었을 그 단체방에 쥐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 영상을 재생하고 그 캡처본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2분 뒤 채팅방은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발칵 뒤집혔다. 김 장로가 먼저 글을 올렸다. 조 집사? 이거 오늘 예식장 맞습니까? 이어 이 권사가 맞장구를 쳤다. 어머나, 세상에 맙서사. 며느리 월급 통장을 압수하고 한 달에 50만 원만 주겠다고요? 이게 옛날 소장농 쥐어짜던 악덕 지주랑 다를 게 뭡니까? 평소 여성 성가대에서 조윤서와 알력 다툼을 벌이던 박 집사의 타자 속도가 가장 빨랐다. 네,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조 집사가 그렇게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교회 건축 헌금도 자기가 제일 많이 낼 것처럼 큰 소리를 떵떵 치더니 알고 보니 며느리 등골 빼먹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네.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돈 달라고 구걸하는 캡처본까지 다 있네 그려. 참나, 기가 막혀서. 이건 강도질이나 다름없지. 요즘 젊은 애들 중에 누가 저런 시어머니를 버티겠어. 아니, 아직 식도 안 올린 예비 며느리한테 시누이 비행기 표값을 내라 마라 하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야? 채팅방의 메시지가 미친 듯이 위로 스크롤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조윤서의 프로필 사진이 툭 튀어올랐다. 그녀가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배경음으로는 낡은 빌라 특유의 덜그럭거리는 수도관 소음이 들려왔다. 다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거 다 오해입니다. 저 기집애가 은혜도 모르고 내가 그 돈 빼둬서 어디 쓰려고 했겠어요? 다 지들 잘 살라고 모아주려던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다. 평소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고상하고 우아한 억양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보낸 음성 메시지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모양이었지만 당황한 나머지 손가락이 꼬여 답장 버튼을 눌러버리고 말았다. 연이어 그녀의 문자가 올라왔다. 장로님들 절대 저 기집애 말 믿지 마세요. 저녀는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구차한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박 집사가 아주 가차없는 비웃음 이모티콘을 날렸다. 조 집사님, 동영상 속의 집사님 본인 입으로 뱉은 그 말도 전부 가짜라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진실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앞으로 구역 예배 때 다들 집사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조윤서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놓았다. 그 이후로 조윤서는 더 이상 아무런 답장도 하지 못했다. 나는 채팅방에서 조롱과 멸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화면을 가볍게 터치해 채팅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즉시 그 대화방을 완전히 삭제해버렸다. 허영과 위선 위에 위태롭게 쌓아 올린 사교 계란, 일단 그 얄팍한 가면이 찢겨나가는 순간 그 반작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한 법이다. 조윤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알량한 체면은 그녀 스스로의 입방정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다. 내일부터 그녀는 감히 그 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것이다.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철을 빠져나왔다. 임시로 묵고 있는 비즈니스 호텔로 돌아온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보송보송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가방에서 오늘 낮 로펌에서 받아온 서류 사본들을 꺼냈다. 정민준에게 보낸 내용 증명 외에도 오늘 밤에 처리해야 할 잡동사니가 몇 개 더 남아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평소 자주 사용하는 SNS 계정에 로그인했다. 내 계정은 평소에 미술관 전시회나 분위기 좋은 카페 사진 정도만 올리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팔로워라고 해봐야 대학 동기들, 예전 직장 동료들, 그리고 정수진의 소셜미디어 인맥들이 대부분이었다. 결혼을 준비하던 기간 동안 정수진은 자기한테 재벌급 새언니가 생겼다는 걸 동네방네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 대학 친구들을 모조리 내 계정에 팔로우하도록 강요했었다. 나는 핸드백 안주머니를 열어 반듯하게 접힌 편지지 한 장을 꺼냈다. 편지지에서는 싸구려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이건 지난달 정수진이 생글생글 웃으며 내 손에 쥐어주었던 새언니가 사줬으면 하는 신혼 선물 위시 리스트였다. 나는 빳빳하게 편 편지지를 호텔의 새하얀 침대 시트 위에 올려놓았다. 조명을 가장 밝게 맞추고 스마트폰으로 선명하게 사진을 찍었다. 종이 위에 적힌 또박또박한 글씨가 렌즈를 통해 완벽하게 담겼다. 선물 위시 리스트. 첫째, 800만 원짜리 블랙 카프스킨 클래식 백. 둘째, 연세대학교 근처 원룸 1년치 전세금 지원. 셋째, 청담동 유명 피부과 전신 미백 연간 회원권. 이제 우리 다 한 식구잖아요. 새언니 돈도 잘 버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안 거절하실 거죠? 나는 이 사진을 노트북으로 옮겨 모서리를 깔끔하게 자른 뒤 짧고 건조한 글을 덧붙였다. 드디어 이 구역질 나는 선물 리스트를 안 봐도 되니 속이 다 시원하다. 남의 피땀 어린 돈으로 대학 친구들 앞에서 재벌가 외동딸 행세를 하더니 하다못해 스타벅스 커피 한 잔까지 내가 만들어준 가족 카드로 긁던 기생충. 앞으로는 내가 직접 알바해서 그 잘난 명품 가방 사길 바란다. 파혼 완료. 남의 등골 빼먹는 거머리 일가족 안녕. 게시 버튼을 클릭했다. 공개 범위는 전체 공개였다. 모든 작업을 마친 나는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서울의 붉은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이 게시물이 정수진의 그 허영심 넘치는 대학 인맥들 사이에서 얼마나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지 안 봐도 뻔했다. 그녀는 평소 학교에서 자신이 곧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 들어갈 거라며 새언니가 자기 명품백부터 유학 자금까지 전부 대줄 거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허풍을 떨어댔다. 그런 허풍에 속아 그녀의 비위를 맞추던 대학 친구들이 원룸 전세금마저 구걸하는 이 처참한 위시 리스트를 본다면 그 반응이 얼마나 화려할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발작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지만 안 봐도 누구인지 뻔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스피커폰을 켜고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두었다. 너 진짜 미쳤어? 스피커를 찢을 듯한 정수진의 처절한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수화기 너머로는 대학가 술집 특유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쿵쾅거리고 있었다. 내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 왜 올려? 나 지금 애들 앞에서 얼마나 개망신당했는지 알아? 과 선배들까지 그 캡처본 들고 와서 나한테 묻고 난리 났다고. 당장 안 지워.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아
호텔에서 제공한 유리잔에 담긴 생수를 한 모금 마셨다. 지우라고. 그래, 내 본명을 적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찔려서 그렇게 발작을 하실까?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이 헐떡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공포가 묻어 있었다. 내가 우리 오빠 결혼식 다 망쳐놓고 우리 식구들 그 좋은 집에서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인생까지 짓밟겠다는 거야? 너 당장 안 지우면 사이버 수사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줄 알아. 마음대로 해. 나는 유리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꾸했다. 고소하는 김에 경찰관님한테 그것도 꼭 보여드리고. 사지 멀쩡한 백수 대학생이 어떻게 예비 올케한테 수천만 원짜리 명품이랑 반갑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구걸했는지 말이야. 너 진짜. 아, 참, 나는 그녀의 악다구니를 단칼에 잘랐다. 너 지금 있는 데가 술집이니 아니면 카페니? 계산할 때 끝자리가 7788인 그 가족 카드는 꺼내지도 마. 그 카드 내가 오늘 낮에 진작 해지시켜 버렸거든. 오늘 밤 술값은 내가 알아서 설거지라도 해서 갚아라. 수학이 넘어 배경음으로 야 수진아, 슬슬 계산해야지 하고 외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순간 정수진의 숨소리가 헉하고 멎었다. 나는 그녀가 입을 열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가차없이 통화를 종료해버렸다. 그리고 그 번호 역시 영구 차단 목록에 처박아 버렸다. 방 안은 다시 평온한 정적을 되찾았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내 일상은 아주 규칙적이고 평온하게 흘러갔다. 월요일 오전, 나는 완벽한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부서 전체가 사활을 건 핵심 데이터 모델링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나는 수석 분석가로서 오전 내내 회의실에 틀어박혀 팀원들과 코드를 리뷰하고 실적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다. 회의실 안에는 경쾌한 키보드 타이핑 소리와 빔 프로젝터의 낮고 묵직한 냉각팬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한 수석님, 이번 분기 전환율 데이터가 예상치보다 3%나 높게 나왔습니다. 오대리가 결제판을 건네며 말했다. 나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데이터 분포도를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3분기 변동성 구간을 더 타이트하게 좁혀서 모델링 다시 한번 돌려요. 오늘 퇴근 전까지 내 책상에 올려놓고 나는 보고서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놓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대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가려다 말고 잠시 머뭇거리며 발걸음을 멈췄다. 저기, 수석님. 아까 중앙 안내 데스크에서 저희 부서로 전화를 하나 돌려줬는데요. 누가 전화했는데 나는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게 정민준이라는 분이요. 수석님 개인 핸드폰이 계속 결번으로 나온다고 제발 통화 한 번만 연결해달라고 거의 빌다시피 하더라고요. 일단 수석님 회의 중이시라고 단호하게 끊어내긴 했습니다만 키보드를 두드리던 내 손가락이 멈췄다. 시간을 계산해보니 로펌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 지금쯤 정민준의 회사 책상 위에 보기 좋게 도착했을 터였다. 앞으로 개인적인 용건으로 나 찾는 외부 전화는 전부 그 선에서 차단해줘요. 오대리가 나간 후 나는 책상 한편에 엎어두었던 개인 스마트폰의 전원을 켰다. 알림창에는 공중전화나 알 수 없는 번호로 수신 차단된 문자 메시지가 10통 넘게 쌓여 있었다. 나는 가장 위에 있는 문자를 하나 열어보았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용 증명을 회사로 보내면 어떡해? 나 방금 인사팀장님한테 불려갔다 왔단 말이야.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 나 지금 너희 회사 건물 1층 로비 앞이야. 나는 답장 따위는 하지 않고 그 문자를 즉시 삭제했다. 오후 3시 정각. 로펌의 담당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한 의뢰인님, 위 변호사의 목소리는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내용 증명서가 정민준 씨가 재직 중인 회사의 법무팀과 인사팀으로 정확히 송달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반환을 청구한 1,800만 원이 명백한 개인 재산이며 상대방이 고의로 이를 편취하려 한 사기 정황이 존재한다는 법적 고지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회사 내부에서 즉각적인 직원 품위 유지 위반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 쪽에서 로펌으로 연락 온 게 있습니까? 방금 전 정민준 씨 본인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당장 수중에 그 돈이 없으니 제발 내용 증명을 철회해 달라고 읍소하더군요. 저는 의뢰인님의 지시대로 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즉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본인의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완벽하네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 예약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신혼집에 들어가서 혼수 가전들을 전부 회수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직접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세요. 나사못 하나도 그 집에 남겨두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빈 머그잔을 들고 탕비실로 향했다. 탕비실 안에서는 타 부서 직원 몇 명이 커피를 내리며 소곤소곤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순간 흠칫하며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내 다시 흥미진진한 얼굴로 대화를 이어갔다. 옆 건물 IT 회사에 엄청난 스캔들 터진 거 들었어. 연차가 좀 되어 보이는 직원이 은밀하게 속삭였다. 무슨 스캔들인데? 거기 지원팀의 정대리라고. 예전에 핵심 사업부에 있을 때 자기가 재벌집 딸한테 역스폰 받는다고 떠벌리고 다녔던 인간 있잖아. 여자가 제발 결혼해달라고 매달려서 전셋집까지 떡하니 해줬다고 그렇게 입을 털었는데 오늘 오전에 억대 재산 반환하라는 변호사 내용 증명이 그 회사 법무팀으로 직행했대. 헐, 미친. 그럼 여태 빈대처럼 뜯어먹고 살면서 입 턴 거야? 내 말이. 들어보니까 결혼식 당일에 그 시어머니가 하객들 다 모인 데서 여자 쪽 월급 통장 압수하겠다고 마이크 잡고 난리를 쳐서 신부가 그 자리에서 웨딩드레스 벗어 던지고 뛰쳐나갔다잖아. 지금 어깨 바닥에 소문짝 깔렸어. 그 팀 과장이 회사 망신시킨다고 그 인간 당장 프로젝트에서 빼버렸대. 아까 누가 비상계단에서 그 인간 질질 짜면서 돈 빌리러 전화 돌리는 거 봤다더라. 점심 사 먹을 돈도 없어서 편의점 삼각김밥 씹고 있대.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 머신 앞에 서서 추출 버튼을 눌렀다. 원두가 갈리는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그녀들의 가십을 집어삼켰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들고 자리로 돌아가며 나는 그녀들 곁을 지나칠 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은 민망한 듯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징징 울렸다. 이번에는 유선 번호였다. 지역 번호를 보니 정민준의 회사가 있는 지역이었다. 나는 스크린을 밀어 전화를 받았다. 한지윤, 너 기어이 나를 이 바닥까지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하냐. 정민준의 짐승처럼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무겁게 울렸다. 우문거리는 울림으로 보아 어디 좁은 비상계단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돈 갚으면 법적 절차는 자동으로 취하될 거야. 나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꾸했다. 1,800만 원. 내가 지금 당장 그 큰돈을 어디서 구해. 그는 마침내 억눌러왔던 울분을 터뜨리며 절규했다. 우리 엄마, 그동안 모아둔 돈 전부 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갖다 바쳤어. 내가 우리 회사 법무팀에 그따위 우편물을 쏘는 바람에 인사팀장이 나를 무슨 도둑놈 보듯이 쳐다보더라. 내가 내 하루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알아? 나는 아무 대답 없이 그의 그 비참하고 거친 숨소리를 가만히 감상했다. 내가 내 인생을 박살냈어. 내가 회사 사람들한테 우리 사이 너무 좋아서 집도 크게 한 거라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이젠 전 직원이 내가 입만 산사기꾼인 것도 알고 우리 엄마가 식장에서 무슨 미친 짓을 했는지도 다 알아. 다들 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고. 과장님이 나더러 사생활 관리도 못하는 쓰레기라면서 핵심 프로젝트 팀에서 쫓아냈어. 나 지금 창고 관리직으로 쫓겨났다고.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철제 방화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 정대리,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중년 남성의 호통이 들려왔다. 당신 지금 비상계단에 처박혀서 뭐 하는 거야? 재고 파악대장 다 넘겼어? 허구한 날 그 더러운 사생활 뒷수습이나 하고 앉아있고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동료들한테 돈이나 꾸고. 당신 회사가 무슨 장난인 줄 알아?
당장 짐 싸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 정민준의 목소리가 벼락 맞은 쥐새끼처럼 순식간에 작아졌다. 그 목소리에는 비굴함과 공포가 뚝뚝 묻어났다. 과장님,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상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다시 수화기에 입을 바짝 대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법무팀에 전화 한 통만 해서 다 오해였다고 말해줘. 우리끼리 조용히 덮자. 내가 진짜 내 발밑에서 무릎 꿇고 기어다닐게. 나 이 직장 잃으면 진짜 끝이야. 우리 엄마는 동네 창피해서 대문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수진이는 매일 집구석에서 난리란 말이야. 정민준, 나는 그의 역겨운 눈물 연기를 차갑게 베어버렸다. 그는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은 것처럼 다급하게 대답했다. 너 기억나? 그 웨딩홀에서 나보고 소란 피우지 말고 꾹 참으라고 했었지. 그의 숨통이 콱 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와서 징징대지 말고 너도 꾹 참아. 결국 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통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이 회사 유선 번호 역시 차단 목록에 깔끔하게 쳐넣었다. 자리로 돌아온 나는 듀얼 모니터에 떠있는 거대한 데이터 모델링 창을 열었다. 빽빽한 숫자들이 오차없이 화면 위를 경쾌하게 춤추듯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내 통제 아래 있었다. 논리는 명확했고 원인과 결과는 투명했다. 이것이 내가 내 직업을 가장 사랑하는 이유다.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값을 입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결과를 치러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계절은 어느덧 10월로 접어들었다. 서울의 가을을 알리는 첫 폭우가 매섭게 쏟아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가로수 잎사귀들을 무참히 뜯어내어 아스팔트 무릉덩이 속으로 쳐박았다. 나는 임시로 묵던 비즈니스 호텔을 나와 여의도 중심가에 있는 최고급 보안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예전 전셋집보다는 평수가 조금 작았지만 입주민 전용 카드가 없으면 파리 한 마리조차 얼씬할 수 없는 완벽한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회사에서도 큰 경사가 있었다. 3분기 데이터 모델링 프로젝트가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나는 본사 데이터 분석 센터 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 저녁 7시 정각, 나는 주방 인덕션 위에 팬을 올리고 최고급 메로구이를 굽고 있었다. 뜨거운 팬 위에서 치익 하는 맛있는 소리가 나며 고소한 버터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거실 벽면에 홈네트워크 월패드가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손에 묻은 기름기를 닦아내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고화질 스크린에 1층 로비 보안 요원의 난처한 얼굴이 떠올랐다. 본부장님, 늦은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정문 밖에 어떤 남성분이 오셨는데 본부장님 지인이라며 막무가내로 들여보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계십니다. 보안 요원이 화면 밖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사전 방문 예약도 안 되어 있으신 데다 지금 온몸이 비에 홀딱 젖으셨는데도 쫓아내도 안 가십니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비 맞으면서 밤새 여기 서 있겠다고 난동을 부리셔서요. 지인이요. 내 미간이 차갑게 좁혀졌다. 네, 본인 성이 정씨라고 하시는데요. 나는 스크린 한쪽, 보안실 모니터에 작게 비친 외부 CCTV 화면을 주시했다. 견고한 유리 자동문 너머, 쏟아지는 폭우 속에 누군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는 카메라 전환 버튼을 눌러 정문 외부 감시 카메라를 메인 화면으로 확대했다. 정민준이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길거리 노숙자로 착각할 뻔했다. 불과 몇 달 전 결혼식장에서 맞춤 정장을 짝 빼입고 머리에 포마드를 잔뜩 발랐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는 광대뼈가 흉하게 튀어나올 정도로 비쩍 말라 있었고 시장 바닥에서나 팔 법한 싸구려 정장은 비에 젖어 살갗에 들러붙어 쭈글쭈글했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머리카락은 이마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고 그 모습은 오랫동안 길거리를 떠돌며 굶주린 패배자 그 자체였다. 외부 스피커 켜주세요. 내가 보안 요원에게 지시했다. 화면 너머로 거친 빗소리가 쏴아 하고 밀려 들어왔다.
스피커가 켜지는 기계음을 들은 정민준이 짐승처럼 유리문으로 달려들어 인터폰 스피커를 향해 목청이 찢어지라 소리쳤다. 지훈아, 지훈아, 너 맞지? 우산도 쓰지 않은 그의 턱끝으로 흙탕물이 질질 흘러내렸다. 나는 스크린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불러도 내 쪽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는 갑자기 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정문 앞 대리석 계단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흙탕물이 그의 싸구려 정장 바짓단으로 복이 흉하게 튀어올랐다. 보안 요원이 기겁을 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로비를 지나가던 입주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유리문 밖에 그 촌극을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렸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정민주는 진흙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카메라 렌즈를 올려다보며 오열했다. 지훈아, 제발 내 얼굴 한 번만 봐줘. 우리 엄마, 그 낡은 빌라 담보 잡혀서 위약금 갚아주고 남은 돈으로 주식에 손댔다가 휴지 조각돼서 쫄딱 망했어. 나 이제 월세방 구할 돈도 없고 월급은 매달 반 토막나서 압류당하고 있어. 수진이 그 기집애는 지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뛰어. 그는 비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벅벅 문지르며 숨이 넘어갈 듯 꺽꺽거렸다. 지훈아, 너 승진했다는 기사 봤어. 너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잖아, 응?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우리 엄마 절대 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게. 내 월급 통장 다 내가 가져. 앞으로 내가 평생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는 현관에 선 채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지루하고 우스울 뿐이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며느리 월급 통장을 내놓으라며 당당히 갑질을 하고 나더러 제 애미 앞에 무릎 꿇고 빌라고 호통치던 인간이 아니던가. 그런 쓰레기가 지금은 폭우 쏟아지는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구걸을 하고 있다니. 나는 몸을 돌려 주방 아일랜드 식탁으로 다가갔다. 상부장을 열어 묵직한 유리잔을 하나 꺼냈다. 유리 표면이 차가웠다. 냉장고를 열어 얼음물을 가득 따랐다. 맑은 얼음들이 물속에서 찰그랑거리며 청량한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차가운 물잔을 들고 다시 현관으로 돌아와 마이크 버튼을 눌렀다. 정민준. 내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에 환희가 번뜩였다. 지훈아. 드디어 내 목소리 들어주는구나. 나는 얼음물을 길게 한 모금 들이켰다.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지는 극강의 차가움이 내 모든 신경을 소름 돋게 맑게 깨워주었다. 너는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구걸하는 꼴마저도 남이 입에 밥 떠먹여주길 기다리는 한심한 갓난아기 같네요. 나는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의 얼굴에 번졌던 희색이 시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내 똥 기저귀 치워줄 호구는 딴 데 가서 찾아. 우리 집 현관문 앞 더럽히지 말고 은하는 화면 속에서 하얗게 질린 그의 낯짝을 똑바로 응시하며 못을 박았다. 자기 인생 하나 책임 못 지고 남의 피나 빨아먹으려는 기생충.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 나니까. 지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보안팀. 나는 외부 스피커 연결을 끊어버리고 보안실 내부망으로만 목소리를 송출했다. 저 남자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하세요. 1초라도 더 입주민 통행 방해하고 행패 부리면 업무방해죄랑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하겠다고 전하시고요. 네, 본부장님.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바짝 군기가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월패드의 스크린 전원을 미련 없이 꺼버렸다. 현관은 다시 완벽하고 평온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손에 든 물잔을 가볍게 흔들며 주방으로 걸어갔다. 인덕션 위에 메로고 있는 겉면이 아주 완벽한 황금비드로 바삭하게 익어 있었다. 고급스러운 도자기 접시에 생선을 정갈하게 옮겨 담고 넓고 묵직한 원목 다이닝 테이블 앞에 자리를 잡았다. 이 철통 같은 아파트 안에는 오직 창문 유리를 두드리는 백색 소음 같은 빗소리만이 부드럽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다이닝 체어를 빼고 앉아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때 화면이 밝아지며 은행 앱에서 보낸 알림 메시지가 하나 떠올랐다. 연말 핵심 프로젝트 인센티브 입금 완료. 그 아래로
0이 끝도 없이 달린 아주 길고 경이로운 숫자가 찍혀 있었다. 나는 선명하게 찍힌 그 0의 행렬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문득 뇌리를 스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기억 하나가 있었다. 눈을 찌를 듯 화려했던 그 예식장에서 마이크를 통해 쩌렁쩌렁 울리던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 남은 돈은 이 시어미가 다 알아서 모아줄 테니 걱정 말 거라. 나는 입가에 조소를 머금은 채 물잔을 들어 다시 한번 시원한 얼음물을 넘겼다. 마지막 남은 찝찝함마저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지문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고 은행 앱을 실행했다. 그리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방금 입금된 막대한 보너스 전액을 내 개인 투자 전용 계좌로 이체해버렸다. 계좌 잔액의 숫자가 경쾌하게 한번 춤을 추더니 내가 쌓아 올린 또 다른 완벽한 고지에 안착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고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젓가락 끝이 도자기 접시에 닿으며 기분 좋은 마찰음을 냈다. 완벽하게 나만의 통제 아래 있는 이 넓은 다이닝 테이블. 오직 내 이름 석 자만이 적힌 이 견고한 집 그리고 내 인생의 장부에는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는 오직 나만을 위한 지출만이 가득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